짙은 어둠 속 여리는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다. 온몸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강철의 손길, 눈빛,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적셨다. 여리야. 그 순간 여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이 윤갑이라 해도 그의 숨결과 눈빛, 그리고 손끝에 담긴 온기는 강철의 것이었다. 여리는 자신이 그를 미워하려 했던 것이 억지였음을, 오히려 떠나갈까 두려워했어 밀어냈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강철이라는 존재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광주의 푸른빛이 그녀를 감쌀 때 그 안에는 단지 강한 이무기의 기운만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절절한 외로움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다. 침상에 앉은 여리는 무거운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하려던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녀는 단순하고도 진심 어린 한마디로 시작했다. 강철아, 미안해. 널 오해했어. 할머니 일이 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나는 그저 무서웠던 거야. 널 믿고 나면 네가 떠나가봐. 강철은 여리의 눈동자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으며 말없이 전해지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가 나를 밀어낸다 해도 나는 널 떠나지 않아. 그게 내 운명이니까. 그 순간 여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서로의 그림자가 아닌 서로의 빛이 되어야 할 시간임을. 달빛은 궁의 기와를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은은한 빛 아래 강철과 여리는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새벽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물가의 갈대가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그 무엇도 두 사람의 숨결을 방해하지 못했다. 여리는 강철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다. 이묵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따뜻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윤갑의 몸을 한 그였지만 여리에게 있어 그는 오직 강철이었다. 그의 호흡, 그의 심장 박동, 그의 눈빛은 모두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했어. 네가 자꾸 윤갑 나리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알아. 너는 강철이야. 그 말을 들은 강철은 조용히 웃었다. 그의 미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설렘, 안도, 그리고 사랑. 그럼 내 마음 조금은 가져도 돼? 여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 아니라 전부 가져. 그 한마디가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감추어왔던 감정을 마침내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강철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입술이 맞닿는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조용했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 진심으로 이어진 두 마음의 연결이었다. 밤하늘의 별빛조차도 그들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여리는 여느 때처럼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음성,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할머니 무당 넙덕의 음성이었다. 얘야, 네가 꼭 밝혀야 한단다. 내가 못다한 걸 네가 해야 해. 그 목소리는 슬프고도 간절했다. 여리는 식은땀에 젖은 손바닥을 쥐었다 폈다 하며 허겁지겁 숨을 돌렸다. 그녀는 뭔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잊혀진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여리는 곧장 걸내의 금서고로 향했다. 그곳은 왕실의 극히 일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은밀한 서고로 수많은 고문서와 일지, 봉인된 예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궁녀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안쪽 깊은 서가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스며드는 햇살, 먼지 낀 책장과 얽힌 거미줄이 오래된 진실의 무게를 말해주듯 무거웠다. 그녀의 시선은 한쪽에 무심히 던져져 있던 상자 하나에 멈췄다. 손때 묻은 자주빛 보자기에 쌓여있던 나무 상자.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한지 수첩 하나가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자마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리는 듯했다. 마치 그것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이제야 자신의 주인을 만났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강한 필치의 글씨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팔척귀의 봉인을 명받은 날, 걸은 이미 어둠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저주를 감지했지만 대비의 허락 없이 그 존재를 알릴 수 없었다. 선왕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고 내가 감히 저 어둠에 맞서려 하자 나를 걸에서 내쳤다. 그러나 팔척귀는 봉인되지 않았다. 나를 따라와. 결국 나를. 그 마지막 줄은 얼룩진 먹물로 인해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열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당 넙덕은 단순히 무고하게 죽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왕명을 받고 팔척귀의 봉인을 시도했던 존재였다. 그러나 그 의로운 시도는 권력자들의 침묵과 방관, 그리고 무엇보다 선왕의 회피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 넙덕은 팔척귀의 실체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고, 그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닌 무력화된 고대 장군의 원혼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왕은 그 진실이 퍼지는 걸 원치 않았다. 궁궐의 질서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그는 넙덕의 말에 귀를 막았고, 심지어 그녀를 궐에서 추방했다. 넙덕은 궐 밖에서조차도 계속 팔척귀를 막으려 애썼으나 끝내는 팔척귀가 넙덕을 따라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봉인에 실패한 자에 대한 경고였다. 수첩의 뒷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열이 너는 반드시 이 수첩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널 위해 길을 닫고자 했으나 끝내 다 닫지 못했다. 하지만 넌 다르다. 넌 그와 연결된 아이니까. 넌 야광주의 빛을 품고 태어났고 팔척귀를 다시 잠재울 운명의 사람이다. 열이는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다. 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왜 귀신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는지, 그리고 왜 강철이 자신을 지켜보며 몸주신이라 불렀는지. 강철아, 그녀는 속삭였다. 그때 널 미워했던 게 잘못이었어. 우리가 미워해야 할 건 귀신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침묵이었고 권력자들의 외면이었어.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철이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묻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기억해낸 거야?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야 알겠어. 우리 집안과 궁궐이 왜 그렇게 얽혀 있었는지.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왜 널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불타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끝내야겠어. 팔척귀도, 이 궁에 내려온 저주도, 그리고 침묵했던 그 죄들도.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걸었다. 이번엔 단지 도망치기 위한 걸음이 아닌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인 거짓과 은폐를 찢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궁궐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달리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하늘마저 전율하듯 구름은 일렁이고 허공을 가르며 울리는 둔탁한 고동이 대지 밑에서부터 퍼져나왔다. 왕궁 후원 쪽 오래전 봉인되었던 사당 뒤편의 지하석실. 수백 년 동안 봉인을 유지해오던 부적과 결계가 동시에 찢겨져 나가는 소리가 땅속에서 으르렁거리며 울려 퍼졌다. 야광주를 감싸고 있던 무녀들의 기도석이 깨지고 부적이 타오르는 순간 봉인의 중심 팔척귀가 마침내 완전한 형체로 부활한 것이다. 크아!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기운. 옛 장군의 무고와 붉게 흐르는 눈동자 수십 겹의 갑주를 뚫고 터져 나오는 어둠의 형상은 마치 세상을 멸하겠다는 원념 그 자체였다. 그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 나무는 한 줄기 바람에 쓰러지고 지면은 갈라졌다. 궁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팔척귀가 깨어났어. 강철은 이를 악물며 달려나갔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엔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자리했다. 열이는 불길한 기운에 이끌려 지붕 위로 올라선 순간 멀리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을 보았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죽던 밤의 그 불길함. 몸속 깊은 어딘가가 끓기 시작했다. 팔척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광주가 반응했다. 열이의 가슴 안쪽에서 작게 품고 있던 파편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그 빛은 이번엔 순한 푸른색이 아닌 금빛으로 번쩍였다. 열이의 몸은 의식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동자가 야광주의 문양과 일치되며 빛났다. 열이, 그만해. 지금은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해. 강철의 외침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지금 그녀는 열이가 아니었다. 폭주였다. 야광주와의 연결이 끊어졌던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힘이 팔척귀의 출현과 동시에 감정과 뒤엉켜 폭발해버린 것이다. 열이의 주변엔 바람이 회오리처럼 일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기운이 땅을 가르기 시작했다. 단숨에 팔척귀가 있던 지면을 뒤흔들었고 거대한 번개의 줄기가 하늘로부터 쏟아졌다. 죽어, 할머니를 죽이고 궁을 저주해 빠뜨린 너희 모두.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다. 복수였다. 그러나 그건 열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넙덕의 마지막 기도이자 억울하게 죽은 모든 무녀의 소망이 그녀의 몸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다. 팔척귀는 주춤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처음으로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웃기 시작했다. 그래, 네가 그 아이구나. 내 봉인을 직접 푼 무녀 넙덕의 핏줄, 이번엔 내가 먼저 너를 데려가겠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강철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그 아이는 건들지 마. 그리고 둘은 부딪혔다. 이무기의 비늘이 찢기고 팔척귀의 칼날이 강철의 어깨를 스쳤다. 그러나 강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여리를 향한 감정이 그를 단단하게 세웠다. 단지 몸주신과 무녀의 관계가 아닌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 유일한 인연. 그러나 여리는 여전히 폭주 상태였다. 그녀는 강철의 부상도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외쳤다. 모두 사라져. 순간 궁 전체를 뒤덮을 듯한 에너지 파장이 터져 나왔다. 문지기 신령상까지 무너지고 수백 년 묵은 나무가 뿌리째 날아갔다. 강철은 필사적으로 여리를 감쌌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널 지키고 있을 뿐이야. 그 말이 마침내 여리의 마음에 닿았다. 순간 여리의 눈동자가 다시 원래 색을 되찾고 그녀는 강철의 품에서 천천히 고꾸라졌다. 야광주의 파편은 다시 가슴 안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팔척귀는 부상을 입고 사라졌지만 분명히 남은 기운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강철은 품에 안긴 여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리야, 우린 다시 싸워야 해. 그리고 이 싸움엔 둘만의 감정이 아닌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진실의 무게가 함께였다. 팔척귀의 습격은 멈췄지만 궁 안에 남겨진 어둠은 여전했다. 봉인의 파괴로 무너진 경계선, 그리고 야광주의 각성이 불러온 여리의 힘. 그날 밤 세상은 달라졌다. 다음날 새벽 여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손끝에 남겨진 감각은 아직도 어제의 폭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폭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단순한 야광주의 빛이 아니라 무녀 넙덕의 피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내 안에 할머니가 있었어. 그 슬픔도 분노도 다 함께였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렸지만 강철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넌 단순한 무녀가 아니야. 넌 수백 년 전 봉인된 진실을 꿰뚫을 자격이 있는 마지막 사람, 그리고 내 사람. 같은 시각 왕은 서고 깊은 곳에서 풍산의 실체와 최원우 대감이 숨겨온 궁의 기록을 접한다. 그 안엔 놀라운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팔척귀는 왕가가 만든 죄의 흔적이며 넙덕은 그 죄를 봉인하려다 죽임을 당했다. 왕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는 그 죄의 대가가 자신의 피를 통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궁궐의 새벽, 사라진 팔척귀는 다시 자신의 그림자를 키워가고 있었다. 이번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폐쇄된 서쪽 별궁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섭스님은 조용히 한 문장을 남긴다. 팔척귀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누구 하나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여리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강철의 손을 꼭 붙잡는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넙덕의 후예로서, 이무기의 몸주신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궁궐 깊은 곳 바닥을 울리는 진동이 퍼졌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기운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야광주의 푸른빛이 잠시 깜빡였고 그 빛을 마주하고 있던 여리는 갑작스럽게 심장을 움켜쥐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철아, 이상해. 무언가가 풀리고 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궁 너머에서 커다란 폭음이 울려 퍼졌다. 불안에 떨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였고 정전기처럼 살갗을 찌르는 차가운 기운이 궁 전체를 감쌌다. 고요하던 대지가 떨려왔고 연못 가장자리에 물이 출렁이더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 피처럼 짙은 물빛은 더 이상 단순한 예감이 아닌 오래된 악기의 귀환을 의미하고 있었다. 봉인되었던 팔척귀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그의 형체는 과거보다 더욱 또렷하고 더욱 기이했다. 불에 그슬린 듯한 갑옷, 뒤틀린 검붉은 기운, 그리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 한껏 분노를 머금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이 궁의 중심을 향해 내딛어질 때마다 땅이 갈라졌고 나무가 고통을 견디지 못한 듯 쓰러져 갔다. 팔척귀의 눈동자엔 여전히 넙덕의 마지막 모습이 박혀 있었다. 죽어가며 봉인을 시도하던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남긴 저주, 그리고 자신을 감금했던 인간들. 그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증오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팔척귀가 짐승처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강철은 그 기운을 느끼자마자 여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어.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거야. 여린은 그런 강철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공포도 혼란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덮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지켜야 한다. 강철아, 넌 여기 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